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엄청 친한 줄 알았어요. 같은 나라인 줄 아는 분들도 네, 있어요. 엄청 친한 줄 알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야 캐나다도 국물도 없어, 너희도 25% 관세네. 그래서 그 퀴리도 총리가 막 별장으로 날아가서 네. 우리 그런 거 사이 아니잖아. 캐나다, 나 멕시코 아니야. 뭐 그런 사진도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뭐 캐나다가 궁금했는데. 믿었던 그렇습니다. 도끼인 미국의 발등을 찍히고 있다. 자, 김상훈 이야기입니다. 기자님이 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말씀처럼 안 친합니까 요즘? 안 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지난달 말쯤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니네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취임하자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캐나다, 너 멕시코야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캐나다까지 해서 수입품에 25%의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 사실 캐나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절대 우방국이기도 하고 사실상 예. 같은 나라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캐나다의 51번 캐나다란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캐나다다. 실제로 예. 뭐 예를 들면 뭐 메이저리그나 NBA, 그다음에 NHL 같은 프로리그 팀에도 캐나다 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랬는데 캐나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게 왜 캐나다를 겨냥을 한 건지, 정말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건지, 예. 특히나 뭐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등등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어요? 왜 미국이 갑자기 캐나다한테 25% 관세 매긴대요? 네, 일단은 명분은 불법 이민이랑 펜타닐 문제인 건데 죄송합니다. 사실 불법 이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번 후보 시절에는 캐나다 북부 국경도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미국의 불법 이주 문제는 뭐 심각한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일 때는 거의 뭐 월 평균으로 봤을 때 5만 명 수준까지 낮춰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그 멕시코랑 맞닿아 있는 국경에서 잡아내는 불법 입국자, 미국에서는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명 수준까지 내려놨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늘어나서 뭐 평균은 20만 명? 월 평균으로 봤을 때 많게는 30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라고 하는 걸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뭐 돌려보낼 만한 뭐 결격 사유가 크게 없으면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허용하면서 이 사람들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불법 이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줄기는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한 중반쯤에 행정명령 하나를 발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자꾸 이게 그 뭐랄까 이슈화가 되니까 아마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카운터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시 입국 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줄었던 건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게 남부 국경 문제인 건데, 요게 북부 국경, 캐나다랑 마주하고 있는 북부 국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남부가 막히니까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 그래프가 뭐예요? 요게 연도별로 캐나다를 통해서 이제 불법 입국을 하는 불법 이주자들 인카운터 수를 체크를 한 거예요. 보시면 2021년에는 뭐 많아봤자 몇십 명도 아니죠. 2022년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100명 단위에서 이제 끊겼는데, 2023년에 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보시면 이제 한 4, 5월쯤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2024년. 저게 2024년 거고 제 맨 위에 위에 그래프가 2024년 거예요. 그래서 딱 이때 5월쯤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행정명령을 하면서 조금 인카운터 수 불법 이민자를 줄여버리니까 남부 국경에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혹은 하늘을 건너서 캐나다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넘어온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넘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근데 뭐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잘못이냐. 그 월 평균으로 봤을 때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 사람이 줄었다고 해도 10만 명, 뭐 몇십만 명 단위인 건데, 우리는
키해봐야 3,000명인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러면 되냐? 예.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살짝 것 늘었다고 같기는 해요. 할지언정. 네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펜타닐 얘기도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본질이 아닌가 보네요. 요거는 뭐 저는 살짝. 뭐 둘 다 펜타닐이랑 불법인은 둘 다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명분으로 봤을 때는 불법 이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펜타닐이에요. 이게 펜타닐의 공급망 같은 건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멕시코를 건너 그다음에 캐나다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너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보이시죠? 캐나다로 갔다 캐나다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맞습니다. 동부권 저렇게 간다. 그래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나 너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명분상. 이게 명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뭐랄까 아니, 이게 농담이죠. 지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몰래 들어오는 건데 관세를 어떻게 매겨요? 야, 펜타닐 너무 싸. 25% 올려. 펜타닐에 매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랑 그다음에 저기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잖아요. 예. 이 자유무역 협정은 말 그대로 관세를 없애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찌됐든 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건데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조약의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네. 행정부가 이 조약을 협상을 다해서 이제 그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이게 조약으로서 발동을 하는 건데 이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을 하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올리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되는 게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뭐 마음에 안 마음대로. 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캐나다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멕시코를 상대로 비슷한 방법을 쓴 적이 있어요. 예. 불법 이민자를 막으라고 했더니 니네가 막지 않고 있다. 니네 임무를 혜택한 거네. 근데 불법 이민자 때문에 미국이 말도 안 되게 조금 사회가 돌아가니 우리가 이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있던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아, 비상 계엄 아니고. 비상계엄 아니고요. 비상사태입니다. 사태. 예. 비상계엄은 큰일 나는 거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권한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게 펜타닐과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이민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명분을 걸어놓고 그 법을 발동을 시키게 되면 그럼 멕시코에 어찌됐든지 간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원래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은 비상사태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거야. 그쵸. 그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경제 계엄이네. 그래서 국제 비상경제 수권법인 거예요. 아. 그 말이 그 말이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그 멕시코를 상대로는 행정명령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다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니 멕시코에서 100기를 들고 나와서 서명만 한 거 발동을 시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펜타닐과 불법 이민 때문에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캐나다 같은 타겟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캐나다에서도 펜타닐이 들어오니 그렇죠.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생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명분 자체는 그 캐나다의 25%, 예. 그 다음에 그 멕시코의 25%, 예. 중국의 10%예요. 중국이 더 낫네요. 이게 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트럼프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경제 수권법의 명분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법 이민과 펜타닐. 근데 이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국가는 멕시코랑 캐나다만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펜타닐만 해당이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10%포인트를 추가를 하고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중국은 본인이 약속을 했던 60%포인트까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리 뭐 그래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억울하기도 억울하지만 실제로 이게 발동이 된다고 하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캐나다의 수출품의 77%가 미국으로 갑니다. 완전 그러니까 거의 한 의존적이군요. 나라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관세 올리면 난리 나는군요. 맞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전체 수출 상품이 합이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 중에서 원유가 1,0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상품들 다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27%가 뭐
원유,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예. 뭐 그 외 제조품이라고 해봤자 뭐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이 일부 정도만 있지 대부분이 원자재입니다. 근데 여기다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 말고 사실 캐나다는 다른데 팔 데가 없는 게 지금까지 수출선 다변화를 해놓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가려면 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항공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원가 경쟁력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팔로도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고. 진짜 캐나다가 아니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가까운데 파는 데가 있으니까 뭐 편하긴 했겠으나 파이프로 그냥 아니면 차로 그냥 쭉쭉 갖다 주기만 하면 됐으니까. 뭐 안일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가장 싸고 너무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줄, 트럼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몰랐겠지. 이 우리 관계가 영원할 줄 근데 알았겠지.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남의 나라 어쨌든 대통령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남의 나라 대통령 비울 때가 아니야. 네, 아무튼 그래서 지난해 2023년 캐나다가 이제 미국을 상대로 벌어들인 무역 흑자가 네.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미 무역 흑자가 한 444억 달러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5위, 6위쯤 되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아, 캐나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트럼프는 안 입고왔던 것일 테고 그래서 USMCA라고 하는 예전에 나프타 이 자유무역 협정을 2026년도에 개정을 할 건데 근데 그걸 개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군부를 떼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공평하다. 뭐 그런 협상 카드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관건은 뭐냐면 이 네. 원유 캐나다에서 많이 가는 이 원유에 그러면 관세를 매긴다는 거냐. 왜냐면 모든 부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빼고 요거는 미국이 괜찮으니까 요거는 뺄게라고 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분이 떨어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유까지 관세를 같이 매겨야 되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근데 캐나다산 원유 미국에서도 많이 나는데 뭘? 미국에서도 많이 나긴 하죠. 25% 관세에서 저거는 뭐 사오지 말자 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그게 아예 안 될까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원유 얘기하면서 수입선 다변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예. 원유라고 하는 것도 품질이 다 따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황이 많고 그 다음에 중질 좀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그런 유종이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황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가격이 싸고 예. 그다음에 저유황 경질류 같은 경우에는 뭐 휘발유도 많이 나고 그런데 품질이 비싸서 일단 원유 자체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정유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 둘을 혼합을 해서 중진류, 경진류? 그렇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블렌딩을 해서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디젤,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휘발유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정제 시설이 중진류와 본인들이 생산하는 경질류를 블렌딩을 해서 디젤이나 휘발유 등을 뽑아내는 건데 왜냐하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중진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세계 최대 산유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있는 그 중진류를 사다 썼던 이유가 사실 미국에서도 디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에는 휘발유 승용차만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럭, 예. 그다음에 뭐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기계, 그다음에 공장에 있는 비상발전기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 미국 석유 소비량 중에 15% 정도가 디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나는 경질류만 쓰게 되면 디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수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중질류를 사다 썼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미국이 나가서 경찰 노릇을 해야 됐던 겁니다. 과거에는. 예.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어찌됐든 중동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를 대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가서 중진류를 사오기도 했고 이게 일종의 수입선 다변화 같은 건데 근데 미국 베네수엘라가 입장에서 예. 어쨌든 뭐 그 망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한참 못 들어오다가 미국에서 셰일링 혁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캐나다에서는 또 오일 샌드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셰일 오일이랑 조금 다른데 오일 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역청 역청? 역청이라고 하는 게 석탄이랑 석유 사이에 있는 반고체 형태의 탄화수소물입니다. 예. 조청 같은 거구나 느낌이. 그렇죠. 반고체 끈적해요. 끈적한데 이게 고체는 아닌 거예요. 이게 딱 조청이네. 비투맨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투맨이 녹아 들어가 있는 오일 샌드가 캐나다 그 알버타주라고 하는 서부 전역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끈적끈적 모래 섞인 조청. 맞습니다. 그냥 샌드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샌드? 네. 그 모래사장인데
그렇죠. 모래사장인데 그게 기름이라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래 우와. 모래에다 조청 섞었네. 진짜. 모래 저런 거네. 이런 겁니다. 끈적끈적한 모래네요. 그렇죠. 그게 저게 그래서 막 있어 저게. 이게 2010년대부터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한국의 흑역사 같은 거긴 한데 2009년에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 회사인 하베스트라고 하는 곳을 한 4.6조 원 정도 인수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이명박 계시죠. 정부 때. 그래서 우리 이거는 뭐 자원외교인데 이게 뭐 이게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사들였다 뭐 이런 음모론도 일 정도로. 근데 이 하베스트가 사실은 오일샌드가 주력인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석유공사가 40억 달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샀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오일샌드로 만들어내는 원유는 굉장히 비싼 원유였습니다. 생산 단가가.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생산 단가가 비싼 원유가 오일샌드로 만든 원유였는데 예. 그때 배럴당 뭐 74달러 정도 했어요. 어허. 그래서 2010년대 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비싸니까 많이 생산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딱 그 하베스트를 접근한 다음부터 201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뭐 기술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오일샌드에서 굉장히 생산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달러 후반이 아니라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43.5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바이유 그러니까 중동에서 들여오는 중진류를 많이 줄이고 캐나다에서 직접 중진류를 많이 들여오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조금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표가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량이에요. 이때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캐나다에서 수입을 캐나다산은 하는 계속 늘었네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60% 가까이 돼요. 셰일 오일 때문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경질류는 해외에서 사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쓰고 맞습니다. 캐다가 쓰고 그렇죠. 중진류는 캐나다산 사다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 그러니까 중진류를 꼭 섞어야 되는 그런 기름이다. 디젤이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런 기름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만 뽑을 거면 경질류 다 써도 돼요. 근데 디젤을 뽑아야 되면 중진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도 어쨌든 디젤이 필요하니까 이걸 적당히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경질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진류는 바깥에서 사와야 되고. 혼합용으로.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캐나다가 그래서 중진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중진류를 미국한테밖에 못 판대요. 왜요? 그러니까 캐나다 중진류 나오는 유전에서 기름을 캐면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프로 이제 수출해야 보내죠. 되는데 예. 그 파이프가 미국 쪽으로밖에 안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 중진류가 필요하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걸 팔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보 같다는 거죠. 폐로 실어서 딴 데다 보내야지. 그래서 요즘 저쪽 그 태평양 쪽으로도 팔아보겠다. 그래서 미국이 그 시세보다 한 30% 정도 후려쳐서 사고 있대요, 계속. 너희는 우리밖에 팔 데가 딴데 없는 줄을 다 알아. 팔아보든가 뭐 마음 바뀌면 연락 줘. 그 영어로 뭐 어떡합니까? If you change your mind, please call me. 네. 잠깐 I'm waiting.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시면 위줄에 있는 파란색 선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고 밑에 깔려 있는 게 WCS 웨스턴 캐네디언 그거 셀렉트. 봐요. WTI도 저거 싸기로 유명한 대략 건데. 10달러에서 15달러가 싼데 말씀처럼 캐나다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에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이미 깔려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에 파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싼 건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 수송료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수송료를 많이 내야 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4달러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은 WTI보다 10달러에서 15달러는 싸게 팔아야만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미국산의 미국 시장에 미국에 의존하고 의존돼 있으니까. 있던 상황인 건데 야. 근데 사실 이게 의존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공생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만 미국에 의존, 그러니까 캐나다만 미국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예. 미국도 캐나다에 의존을 많이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품인 거예요.
중동산 중진류 이거 계속 가져와야 되면 중동에 가서 우리가 자꾸 뭔가 해야 되고 미국 전쟁도 입장에서 도와줘야 제일 되고 싸게 사오는 거다. 제일 싸게 사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도 싸지만 더더군다나 운송료도 싸고. 운송료도 싸지만 중동 정세에 우리가 뭐 또 군비 이런 것들을 많이 쓸 필요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산 중진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독립 이런 게 한층 더 다가가는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미국에 의존한 것도 있지만 미국도 캐나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단순히 캐나다가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만 팔았다라기보다는 갑자기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캐나다 안에서는 정제소도 많이 없고 캐나다 인구라고 해봤자 4천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미국에다 팔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동산보다 더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던 건데 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캐나다산을 25% 관세를 매기면 어디선가 중진류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김상 맞습니다. 기자 설명은. 네.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중진류가 25% 관세를 해서 비싸게 쓰거나 아니면 딴 데서 어디 멀리서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딴 데 건 더 비싸다면서요. 운송비도 비싸고 비싸죠. 캐나다산보다 비싸다면서. 지금 잠깐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아니, 위험용인가? 두바이유가 지금 71달러예요. 예.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보다 더 쌉니다. 더 비쌉니다. 예. 그럼 71달러짜리 사시겠어요? 아니면 56달러짜리 사시겠어요? 56달러짜리 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그러면 거의 두바이유까지 비슷해집니다. 그러네요. 14불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관세를 내게 되면 관세를 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관세는 뭐 저쪽에서 내겠지만 어찌됐든 비싸게 사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미국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어떤 뭐랄까 정유업체들이 사오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휘발유 가격 올라가겠네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뭐 디젤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휘발유는 뭐 예를 들면 중지를 빼고 경주를 많이 넣게 되면 휘발유가 많이 나올 테니까 예. 휘발유는 조금 더 많이 생산이 될 테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사실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뭐 트럭 운전사라든지 특히나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디 있지? 네. 요거 보시면 이게 미국을 지역별로 나눴을 때 뭐 이게 이스트 코스트, 동부, 미드웨스트, 중서부, 그 다음에 뭐 웨스트 코스트,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게 네. 캐나다 그 해외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다 쓰는 곳인데 이 지역이 사실 러스트 벨트랑 굉장히 붙어 있기도 하고 예. 그 많은 지역에서 사실 트럼프에게 몰빵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그 해외산 원유의 100%가 다 캐나다산입니다. 아. 저기는 캐나다산 그냥 끌어다가 쓰는 거구나. 이게 송유관이에요. 예. 여기서 대부분의 오일샌드 캐나다산 원유가 예. 만들어지는데 이 수송관을 타고 다 거의 이쪽으로 많이 와요. 아. 중서부에서 싸게 그 캐나다산 원유를 쓰고 있는데 예. 만약에 관세를 25%나 매기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쓰는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어쨌든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서부에서 표가 떨어지는 건데 물론 이기까지 해서 이제는 뭐 여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그 김상훈 기자 설명 들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쉽게 올릴 수 없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일종의 자해 전략이 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캐나다 총리가 저 말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하실 테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럴 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뭐 겁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얘가 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새 아니잖아. 야 정신 차려. 실제로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 멕시코랑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지? 이 상황 설명이라는 걸 제대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예. 캐나다가 25% 관세를 니네가 올리게 되면 그럼 원유에 25% 관세가 붙으면 야 우리도 손을 보겠지만 너는 훨씬 더 손해가 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 설명을 해야 그럼.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나이쯤 되면 트럼프도 모를 와서 수도 있지. 설명하라는 목적으로 저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냥. 들어보니 네 말이 맞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5%의 관세를 다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상황 설명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날아간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진짜 장점 중에 하나는 갑자기 발표하는 건 없어. 항상 트위터에 먼저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래서 그건 참 좋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기급 발표하고 이런 건 안 하잖아. 사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진짜로 할 거냐 아니면 협상 전략이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인의 속내 같은 게 물론 트루도 총리를 만나고 난 다음이긴 할 테지만 거기서 속내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한 지난 10년간 갑자기 증산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키스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송유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부를 이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송유관이 굉장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핵심 축 같은 송유관입니다. 근데 이 송유관을 2017년도에 그 증축이라고 하죠. 확장공사 인허가를 해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였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인허가를 내주면서 한 얘기가 이게 진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앞당기는 공사다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물론 맞아. 바이든 행정부 때 이 인허가를 취소해서 지금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도 이렇게 너무 미국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가 미국 그럴 일 없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사실 최근에 이쪽에 송유관 하나를 크게 확장을 해놓습니다. 이게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제가 2%가 좀 전에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던 저거예요. 그게 저거예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그래서 저쪽 태평양 쪽으로도 우리가 팔 수 있게 하면 저기서 배로 실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보낼 수 있지 않냐.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중진류인 거예요. 왜냐면 싸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건 두바이유보다 지금 $15가 쌉니다. 저거 한국에서 팔면 저 가격에는 안 팔죠. 이제.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미국으로밖에 못 파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일 셔틀을 당했던 건데 캐나다가 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바이처럼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렇죠. 그럼 우리도 두바이유 사면 되니까. 뭐 뭐랄까 수송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훨씬 조금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게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유가 두바이에서 파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가서 야 우리 저 캐나다산도 잠깐 보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싸게 주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중동 국가가 흔히 아시아국이 가장 높게 매기는 아시아 프리미엄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아마 올해 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신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게 원래는 한 뭐 3조? 요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요거를 민간에 매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여튼 이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파서 원래는 이게 30만 배럴 정도 일평균 30만 배럴 정도를 수송하는 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생긴 건데 여기에 밴쿠버가 있으니까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금 파는 용도로만 수송관을 쓰다가 이걸 갑자기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공이 됐고 수송 능력이 89만 배럴. 그러니까 2.5배 정도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급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이 수송관의 그 크기를 늘리고 이 밴쿠버 항에 그 수출 터미널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 터미널을 확장을 해서 여기에 그 탱크라고 하죠. 탱크도 많이 지어서 그다음에 저장을 해놨다가 수출 터미널에서 그 아프라막스라고 해서 유조선에도 크기가 있어요. 이게 유조선의 크기인 건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멀리서 많이 가져오니까 VLCC라고 해서 베릴라지 크루즈 크루드 오일 캐리어 요걸 많이 쓰는데 이 아프라막스라고 하는 급의 그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을 했어요. 이 아프라막스는 그 뭐 연안을 움직이는 그 정도 급의 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라막스가 접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산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 수송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왜냐면 ULCC는 울트라 라지인가 보다. 맞아요. 울트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VLCC가 베리 라지예요? 베리 라지입니다. 간단하네. 여기 보시면 미국 별거 아니네. 미국산 원유를 사오려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를 건너려면 최단 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파나마 운하를 건널 수 있는 유조선이 아프라막스라고 하는 끝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운송을 해올 거면 잘게 쪼개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아프라막스급으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베릴라지 VLCC로 운송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덜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훨씬 거리가 짧아지니까 조금 쪼개서 가져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건데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캐나다에서 니네가 관세 올린다고 하면 우리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 파이프라인 뚫어놨으니 아시아 동북아시아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뭔가 그냥 지금은 관세를 막 부르고 있지만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또 어떤 셈법인지 뭐 본인의 속내를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미국이 캐나다 원유에도 관세를 같이 매긴다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우리도 사올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중질유를 굉장히 많이 들여오는데 거기밖에 살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 이유는 펜타닐이 자꾸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펜타닐이 넘어오고 멕시코 국경을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 캐나다한테 한 얘기는 니들이 단속 좀 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캐나다가 단속할 수 있어요? 국경이 너무 넓죠. 그러니까 트리도가 거기서 뭐 야근을 서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도 뭐 캐나다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가 넘어가는 거가 좋아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다고 캐나다 입장에서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반반씩 책임일 텐데 너무 못 발견한 미국과 못 넘어가게 한 캐나다의 반반의 잘못이지 왜 캐나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캐나다에게 니네들이 알아서 이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시그널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펜타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분일 뿐인 거고. 그냥 시비 거는 거고. 미국이 많이 사가니까 그렇지 캐나다가 뭐 그 강제로 사라.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게 되면 캐나다도 같은 타겟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만약에 니네한테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뭐 친하니까 조금 뭐랄까 덜 빡빡하게 해줄게라고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내놓으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그 명분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캐나다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어떤 방식으로 조금 줄여라.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좋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나프타를 USMCA로 개정을 할 때 USMCA가 US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캐나다가 제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붙은 거예요. 타겟이 가장 늦게 돼서. 그때 캐나다가 받아들인 게 미국산 유제품 조금 사와서 어쨌든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양보를 원하는 걸 수 있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왜 그 파이브 아이즈? 뭐 그래서 완전 자기들끼리 비밀 정보도 공유하는 맞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뭐 캐나다도 인정사정 없으면 뭐 우리나라는 진짜 무섭네. 바로 그 생각하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 생각하라고? 뭐 캐나다를 캐나다 자 엎드려 뻗치는 거 보이지? 보이지. 야 봤지? 야 봤지? 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머리 받고 들어온다. 야 무서워.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렇게 하니까 와. 트럼프 당선이 전략적으로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미국 독주 아닙니까 세상이? 안전 독주죠. 주식 시장뿐 아니라 모든 게. 그럼 빨리 미국을 추월하든가 미국에 맞먹는 나라가 생겨야죠. 그래야 우리도 좀 편하지. 그냥 미국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에 붙어야 된다? 네. 본인은 미국에서 좀 특파원 좀 한번 했다 이거죠. 참 서글프네.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